저번 시간에 화폐에 대한 공급을 공부했었죠. 화폐 공급은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는 수요는 누가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죠. 화폐 수요라는 것은 돈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화폐라는 것은 현금과 예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현금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누가 갖느냐면 민간인이 갖고 있겠죠. 화폐는 돈은 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닐 거예요. 그럼 왜 돈을 갖다가 현금을 갖고 다니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 돈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 누가 돈 있느냐고 물어봤냐고요. 그냥 그 돈이 왜 갖고 다니느냐라는 거죠. 혹시 갖고 다닌다면 이 화폐에 대한 수요, 그죠? Money demanded.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왜 돈을 갖고 다니냐는 그런 논지에 있어서 케인즈는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화폐에 대한 그 수요 이론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가 다 통폐합해가지고 화폐는 이렇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것이 유동성 선호설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 이론 것은 케인즈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폐를 왜 갖고 다니냐? 돈 왜 갖고 다니냐? 돈 쓰려고 갖고 다니죠, 그죠? 돈은 돈 갖고 이렇게 물건 사고, 그다음 이런 차비 내고, 전심 사고, 전심 먹고, 그러려고 돈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갖고 다니는데 왜 갖고 다니냐면 화폐는 거래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래적 동기가 있습니다. 거래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트랜지터리 모티브 그래가지고 거래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죠. 거래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건데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돈을 얼마큼 거래를 하느냐? 제가 만약에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만 원만 놓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씩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카드 말고. 그래서 왜 한 3만 원만 넣고 다니지 왜 10만 원씩 넣고 다니냐? 여러분도 보면 주머니 보면 그 만 원짜리 몇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루에 한 1, 2만 원밖에 안 쓸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한 7, 8만 원씩 이렇게 한 5만 원씩 넣고 다니냐는 거죠. 그것은 거래하기 위해서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갑자기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길까봐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하긴 하는데 특별히 갑자기 무슨 일이 돈 쓸 일이 생겨서 혹시 택시라도 눈이 와가지고 택시라도 갑자기 탈 일이 그렇게 생기면 그 택시가 물론 카드로 내도 되긴 되지만 카드 이렇게 안 받으면 좀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얼마 돈을 좀 더 넣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왜 갖고 다니면 거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적 동기로 예비일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돈을 또 사람들이 갖고 다니냐면 투자하기 위해서 투기적 동기로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갑에 말고 은행에다 이렇게 저금을 해놨는데 아니면 집에다가 옷장에다가 돈을 갖다 넣었는데 그거 왜 넣느냐? 그거 왜 돈을 현금을 그렇게 딱 갖고 다니냐? 집에다 놔두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왜 그렇게 돈을 갖고 다니냐? 그것은 거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쓰려고 아니면 어떤 걸 투자하려고라고
이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화폐, 돈은 얼마큼 필요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지갑에 한 돈 1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갖고 다니냐? 한 3만 원은 거래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한 7만 원은 거래하긴 거래하는데 지금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어쩌다가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거래하기 예비적으로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만 원 말고도 저희 집 그 옷장에 말이죠.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 왜 갖고 다니냐? 그걸 왜 갖고 다니냐? 그렇게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투자하려고, 투기하려고 라고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은. 그래서 이렇게 한 11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갖고 다니는 이유가 왜 현금을 보유하고 있냐, 화폐를 수요하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거래적 동기하고 예비적 동기는 이렇게 보면 다 거래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일이죠. 뭐 차비 내고 그다음 전신 먹고 뭐 이런 것들은 거래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고, 이거는 예비적 동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예비적 동기는 뭐 자주는 아니라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죠? 어쩌다 한 번 거래하는 거죠. 이거는 일상적으로는 거래라면 이거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건 매일 발생한다면 이건 뭐 한 달에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이런 것은 다 거래하는 것이다는 거죠. 거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넓은 의미의 이런 것을 넓은 의미의 거래적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거래적 동기 때문에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래적 동기, 트랜지레이터리 모티브 돈을 갖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저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리퀴디티, 돈이다. 돈인데 이 거래적 동기, 이 트랜지레이터리에 대한 동기에 의한 돈 10만 원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은 이 거래적 동기고 이건 투기적 동기죠. 투기적 동기는 저는 이렇게 투기적 동기의 돈 100만 원을 왜 갖고 있냐 것을 스페큘레이티브 해가지고 여기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갖다가 수요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거래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고전화폐나 화폐 통화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투기하기 위한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케인즈는 이거 말고 거래하기 말고 또 돈을 또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라고 얘기한 사람이 케인즈죠. 그래서 이건 뭐 고전화폐에서 다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걸 더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체계화 시켰어요. 이건 화폐에 대한 수요의 방법이죠. 수요의 방법인데 거래적 동기는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밀접하게 되냐면 돈을 많이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지갑에 한 3, 5만 원 있지만 저는 한 10만 원, 1, 20만 원씩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벌죠. 그죠? 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의존하거나 뭐 알바 해봐야 저만큼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소득이 많거든요.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다면 여러분 학생 식당에서 먹지만 저는 뭐 교수 식당에서 먹으면 500원이 더 비싼가? 얼마 안 되네. 그죠? 밖에 나가서도 먹기도 해요.
저는 전신 먹는데 보통 그냥 무작정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한 1인당 한 10,000원 범위 내에서 전심을 먹는다라고 보통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려 있죠. 그래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 비싼 데 갑니다. 학교 안에도 좀 비싼 데가 있어요. 비싼 데가 있는데 자주 가지는 않지만 누가 사주면 주로 가지만 그래도 먹자 그렇게 하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요. 돈 낼 때는 내가 오자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 스스로는 안 가고 거기가 왜냐면 요 HIT 있잖아요. 거기에 식당에 거기 가면요 설렁탕이 있는데 그 설렁탕 이렇게 안 쓰고 말이죠. 뭐 영양탕 뭐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이 보니까 18,000원 받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뭐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이 고기도 좀 많이 나오고 말이지 반찬도 뭐 되게 많이 나오나 보다 했더니 똑같이 나와요. 반찬 한두 가지가 좀 많긴 많은데 뭐 안 먹는 건 마찬가지고 되게 비싸요. HIT 가가지고 거기도 야 거기 설렁탕 거기 있으니까 먹겠다고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누가 사주면 가요. 사주면 가는데 되게 비싸요. HIT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건물이요. 그죠? 그 건물에 가면 경치는 좋아요. 경치는 좋은데 음식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10,000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제일 싼 게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고 그것도 뭐 딴 것도 아니고 맨 탕류만 나와요. 그런데도 20,000원이 넘는 것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접근 자주 해요. 물론 제가 낼 때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간다고요. 왜 그렇게 그러다 어쩌다 만약 제가 내는 일이 있으면 전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이 거래를 갖다가 아무래도 이런 그런 걸 하려면 돈을 좀 많이 갖고 다닐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는 뭐 카드를 쓰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 거래적 동기에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의 함수냐면 소득의 함수라는 거예요. 소득. 그것도 소득이 많으면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래를 아무래도 비싼 거 사고 말이죠. 또 자주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버스, 지하철 탈 때 저는 가끔가다 뭐 택시도 타고 뭐 급하면 말이죠. 뭐 콜택시도 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말이면 말이죠. 그냥 뭐 생맥주나 한잔 하지 뭐 하지만 혹시 알아요. 저는 좀 더 비싼 데 갈지. 그죠? 그거는 그런 재력이 좀 따라가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래 액수도 커지고 거래 양도 커지기 때문에 이 거래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고요. 저는 이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한 돈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고 다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이제 사장님 같은 분은 그런들은요, 뭐 재벌 2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제가 10,000원짜리 있는 것만큼 10만 원짜리 수표 내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쫙 갖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10,000원짜리 10개 있으면 그 사람은 10만 원짜리 10개를 갖고 다니죠. 재벌 2세들은 100만 원짜리 10개 갖고 다녀요. 딱 이렇게 갖고 다니죠. 그건 돈이 많으면, 많이 벌면 많이 갖고 다니죠. 이 거래적 동기는 자기 소득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자주 하고 또 비싼 것들을 갖다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소득의 함수다 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래적 동기의 돈을 조금 갖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벌죠. 졸업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다니겠죠. 더 많이 또 소득이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아마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금은 돈이 굉장히 적죠. 소득이 적으니까 거래하는 돈이 적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3, 5만 원 갖고 다니는 거예요. 5만 원도 뭐 많죠.
남학생들은 보통 한 5만 원 이상 되게 갖고 다녀야 기본이 되지요. 여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2, 3만 원 정도만 있으면, 차비만 있으면 돼요. 이걸 되면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가 다 낼 거니까, 그죠? 남자친구가 안 내는 그런 친구는 그건 친구도 아니지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좀 조금 많이 갖고 다녀야 되는 한국의 현실이에요. 외국에 가면 그런 일 없어요. 여기 가면 뭐 그냥 칼같이 그냥 딱 내가 먹은 거 내가만 딱 내고 말죠. 꼭 인심 쓸 일 있으면 그건 내가 살게. 그러기 전까지는 뭐 알아서 그냥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참 좋은 곳인데 한국은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남자로 태어난 게 뭐가 큰 죄인지 말이지. 너 못 벌고 나 못 벌고 마찬가지인데 말이지. 남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남자라는 이유로 뭐 돈만 많이 내래. 그리고 뭐 툭하면 말이죠. 뭐 선물도 사야 된다고. 선물 사면 선물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주면서 말이지. 남자 보고 연말 됐는데 뭐 선물 안 주냐 뭐 이런 형들이 이러고 말이죠. 아주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저는 그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죠? 잘 보일 일이 없죠. 그래도 뭐 가끔가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해야 할 이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뭐 없나? 그래서 나는 결혼기념일 되면 요번에는 구찌 핸드백을 손가방 하나 들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면 뭐 결혼기념일 날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하는 거 좋다 그런 얘기예요. 하는 거 좋은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결혼기념일은 결혼 혼자 했어요? 같이 했지? 그러면 서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너 주는 맛이 있고 받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꼭 받으려고만 그래요. 참 그거 참 역시 한국 사람인가 봐. 저희 와이프도요. 그럼 뭐 눈 딱 감고 말이죠. 뭐 안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깜빡 잊었다. 그러면 제가 한 달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봐서 또 그게 또 경제적이라나 뭐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말이죠. 내가 뭐 필요한 건지 딱 그렇게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거 사다 주면 괜히 비효율적이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또 좋긴 좋죠. 근데 좀 싼 걸로 좀 하지 말이지. 뭐 그냥 결혼기념일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돌아오는 거고 뭐 생일 같은 거 뭐 이렇게 대충 돌아오는 거고 말이지. 그러면 생일 돌아오면 뭐 너무 그냥 나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뭐 아주 알아요. 아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말이지. 뭐 생일 해가지고 정작 내 생일은 말이죠. 지나갔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그런 거, 내 생일은 제가 자주 까먹어요. 자주 까먹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좀 잘 챙겨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조금 챙겨주더니 지금 뭐 챙겨줘봤자 뭐 그냥 아침에 미역국이에요. 하나 제발 그 미역국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식당에서 먹는 미역국은 맛있는데 와이프가 끓여주는 미역국은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역은 아주 싫지요. 왜 싫으냐면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한 30년 전에 애들 낳고 나서 미역국을 딱 먹기 시작하는데 애 낳으면 또 미역국 먹는다 그러잖아요. 매일 먹어 그냥 거의요. 한 달간. 그러면 저만 먹지 왜 나도 주냐고. 그럼 매일 미역국. 아침도 미역국, 점심도 미역국, 저녁도 미역국. 미역 못 먹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차린 김에 나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때 그냥 아주 질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 뭐 저기 저 생일날은 왜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 또 미역국을 먹으면 제 생일이면 제가 왜 미역국을 먹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 생각나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거야 괜찮지만 내 생일날 내가 왜 미역국 먹냐고요. 좀 맛있게 끓이면 좀 그거야 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거 해주고 생일 땡 하고 말이지. 자기 생활 케이크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뭐 해가지고 아니 제가 케이크 챙기기 전에 그 전부터 뭐 케이크는 뭘로 할까 뭐 어쩌고 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하고 이런 불공평한 사회 지금 저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있고요. 그건 여담이고요. 이게 소득이 커짐에 따라서 소득하고 밀접하게 거래적 동기의 돈은 많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증가 함수다는 거죠. 이 투기적 동기의 돈이죠. 이 투기적 동기의 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이건 투기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뭘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거기 수익률, 이자율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자율. 특히 케인즈는 근데 이자율하고 마이너스 함수예요. 케인즈는 그 투기적 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사람은 만약에 돈이 이렇게 생긴다. 현금을 내가 갖고 있다. 뭘 투자한다고 봤냐면 이 사람은 채권을 투자한다고 봤어요. 채권 산다 그런 얘기죠.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채권을 되게 이제 국공채 이런 것을 산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뭐 채권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라도 챙긴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 하면 그 당시에는 채권만 주식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장이 서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주식시장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는 생각을 잘 못했죠. 정작 케인즈는 나중에 주식을 통해서 주식이라기보다 회사 운영하는 거 거기에 지분 결국은 주식인 셈이죠. 그런 걸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또 부자로 살면서 뒤늦게 훌륭한 그 젊은 와이프하고 살다가 그것도 그 러시아의 그 발레리나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케인즈라는 사람인데 되게 경제학을 하는 경제의 대가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그냥 찌들게 살다가 그냥 맨날 돈에 관한 학문 이런 거 가르치면서 말이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아주 되게 이 경제에 대해서 원래 경제 학문은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학문인데 그걸 강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가치를 따지는 것이 이제 돈이죠. 돈에 대한 학문이고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가 봐요. 딴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집에서 보면 그래요. 그 경제를 잘하긴 잘하는데 집안 경제를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말이죠. 저희 와이프가 부르는 말이 똑똑하긴 똑똑하다. 근데 그 앞에다가 이런 허자 하나 딱 붙여가지고 똑똑이다 그러죠. 지방 경제는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되게 경제학자들이 보면 잘 살 것 같은데 경제학은 사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면 그건 아무나 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천재들이 하는 학문이죠. 왜 그러냐면
어렵고 또 많은 것을 많이 봐야 되니까 보고 그다음 분석할 줄 알고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중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되게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인구론을 쓰는 그 밀더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참 어렵게 살았고요. 그다음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은 원래 귀족이니까 그냥 뭐 워낙 물려받은 게 많아서 그냥 살긴 살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방탕하면서 살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아슬아슬한 귀족이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예 그냥 귀족인 셈 치고 가난한 귀족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 위에 뭐 다른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 보면 그냥 뭐 대학에서 그냥 월급을 조금 받고 이렇게 살아가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이제 1900년대 이제 들어와서 이제 1900 한 50년 이상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 학자들이 보면 뭐 국가의 뭐 이렇게 관리로 아니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뭐 책도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좀 부자로 살고 그래서 그렇지 그전에는 거의 경제학자들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남의 경제는 잘하는데 자기 경제는 아주 꽝인 그런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에요. 주로 훌륭하게 그러니까 부자로 산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그 당시 살던 사람들도 유일하게 케인즈는 나중에 원래 이 사람도 완전히 맨 처음에는 귀향이나 다니고 뭐 별로 그렇게 그 돈을 못 벌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좀 가난하게 산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이런 투자를 좀 통해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벌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좀 행복하게 살던 사람 중에 거의 이 당시에 살던 사람이 거의 유일한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주식에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 그때 이거 나올 때는 뭐 주식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만 있다고 봤어요. 그걸 채권을 산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케인즈의 그 유명한 저서가 이자, 화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죠. 사람 보면 국민소득의 대가라며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용, 화폐, 이자의 일반 이론 그런 거 책이 그 사람의 책이죠. 그 사람의 논문이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뒤에 해석할 때 국민소득이라는 게 생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생기는 거지.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화폐, 이자, 고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 논문을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참 어렵게 쓰는지 말이죠. 그리고 역시 별거 아닌 내용을 참 이렇게 어렵게 썼더라고요.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10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도 그 사전 찾아가면서 조그맣게 읽었는데도 뭔 얘기인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 참 어렵게 참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그 공부를 영국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 전공이 금융 쪽이에요. 화폐금융 쪽이에요. 국제금융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논문을 한번 직접 교수가 읽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금융관 이런 그런 것들을 갖다 금융과 이자 생각에 대한 그런 논리를 읽어보고 지도 교수가 나하고 한 달 후에 나하고 같이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내줬죠. 이렇게 읽어보고 와라. 가지고 참고 서적은 이런 참고 서적이고 논문은 이런 데 가면 가서 볼 수 있다.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단어도 많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봤는데 참 어렵게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자, 이 사람은 채권 산다고 봤었죠. 지금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면 뭐 돈 버는데 꼭 뭐 채권만 사지는 않겠죠. 뭐 주식도 사고요, 부동산도 사고요, 그죠? 땡처리 물건도 좀 사고 돈 되는 건 뭐 다 투기하기 위해서 뭘 못 하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채권을 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생기면 채권을 사기 위해서 투기한다 그런 얘기죠. 채권이라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거죠. 차용증서 같은 거죠. 자, 차용증서에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요. 이자를 많이 준다,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5% 줬는데 10%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채권을 사겠죠. 그죠? 그러면 투기하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럼 이 투기의 돈을 갖다가 살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채권을 사버리면 그럼 난 돈이 투기할 수 있는 투기인 돈이 예를 들어서 이거 난 채권 사야지 하고 다 사고 이렇게 한 10만 원만 남겨놓고 한 90만 원은 이쪽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투기하는 동기의 돈은 제가 이 물장에 얼마 있냐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밖에 없다고요.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수익률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투기하는 돈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투기의 동기에 대한 현금 보유량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투기하는 돈들은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과 투기적 동기의 그 돈은 반비례로 간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고요. 투자를 하려니까 100만 원이니까 너무 적죠. 제가 이게 100억 원을 갖다 지금 갖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채권을 이자를 좀 많이 준대. 어디다 투자하면 뭐 채권이 아니라 뭐 부동산을 보니까 그거 딱 투자하면 말이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 그럼 제가 그거 뭐 하겠어요? 이 돈 들고 투기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벽장 속에 싸놨는데 벽장 속에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 돈을 전부 다 이동을 하죠. 부동산으로, 채권으로, 주식으로 막 사들일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벽장 안에 놔두면 그 돈이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죠. 그죠? 어차피 목적이 투기에 대한 목적이니까, 투자에 대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투기적 동기의 돈 화폐의 수요하고 이자율하고 그러면 반비례로 간다는 거죠. 이자율이 굉장히 높으면 이 돈은 줄어들게 돼 있고 다 투자해버렸으니까. 이자가 만약 내려가면요. 그러면 다른 걸 투기하기 위해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벽장 속에다 놔두고 딴 거 뭐 사야지 하고 딱 이렇게 놔둔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해주면 투기적 동기의 돈하고 이자율하고 그렇게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럴 텐데 이 케인즈 아저씨는 뭐 시장이 어떻고 뭐 투자해가지고 뭐 투기 뭐 채권에다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말이지 본드에다가 뭐 투자하고 뭐 본드가 도대체 뭔가 본드가 보니까 채권이에요. 그 채권인데 그래서 읽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투기적 동기의 돈은 이자율하고 반비례 간다는 거죠. 채권에 대한 것이죠. 물론 이거에 대한 논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러면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럼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채권의 수요는 채권에 대한 수요와 채권의 공급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고 채권 수량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그럼 채권, 그런데 이
이 현금에 대한 이 화폐 시장만 보면 채권 시장은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화폐 시장만 이렇게 서로 균형을 딱 맞춰 놓으면 그러면 채권 시장은 자동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책 채권에 대한 원리,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리, 그건 또 그 논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했죠. 근데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투기적 동기회도는 이렇게 이자율의 반비례 함수다라는 그런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하죠, 그죠? 약간 제가 좀 변형을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큰 훼손은 그렇게 많이 안 시키고. 그래서 거래적 동기의 돈하고 투기적 동기의 돈, 그게 전부 다 합한 것이 화폐에 대한 수요죠.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는 demand of money, 그러니까 그 화폐에 대한 수요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거래적 동기의 돈하고 투기적 동기의 돈하고 두 가지 합한 것이 그 화폐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화폐에 대한 수요인데 제가 여기 보면 거래적 동기의 돈은 10만 원 갖고 있고 투기적 동기는 100만 원 갖고 있잖아요. 그죠? 10만 원, 100만 원. 이게 너무 단위가 작네. 제가 10억 원 갖고 있고요. 여기 한 100억 원은 거래하기 위해서 10억 원 갖고 있고요. 투기적 동기는 한 100억 원 갖고 있어요. 투기하기 위해서. 자, 거래적 동기의 돈하고 투기적 동기의 돈하고 합계가 화폐에 대한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적 동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소득이 플러스 함수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자율의 함수로서 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라고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화폐에 대한 함수는 소득과 이자율의 플러스 함수고 마이너스 함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죠. 그래서 화폐 수요는 이런 거래적 동기하고 투기적 동기의 돈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 왜 갖고 있냐고요? 거래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낸다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나타낸다면 어떤 형태냐면 여기 이자율과 금융시장이죠. 이자율과 여기 그 화폐량, 화폐에 대한 수요량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계냐면 이건 거래적 동기의 돈은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100억 원이에요. 자, 10억 원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하고 관계 있지 이자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억 원은 그냥 이자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거래적 동기의 돈이에요. 이게 10억 원이죠.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투기적 동기는요.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이자하고 마이너스 관계로서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죠. 이렇게. 투기적 동기. 맞아요. 그렇죠? 이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요. 그러면 양은 투기적 동기의 돈을 굉장히 증가한다고요. 이자가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의 돈이 자꾸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100억 원인데 지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다. 이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이렇게 10%로 올라갔어요. 10%로 올라가면 그러면 100억 원을 갖다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죠. 10%인데 그럼 채권 사야지. 그래가지고 한 50억 정도는 사버리죠. 그럼 난 나머지 돈은 50억밖에 없죠. 그죠? 이자율하고 투기적 동기의 돈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된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화폐에 대한 수요는요. 화폐에 대한 수요는 투기적 동기하고 거래적 동기를 두 개 다 합한 거죠. 합한 거니까 요 선하고 다 합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죠. 두 개를 합상해서 그리면 되죠. 합상해서 그리면 요 투기적 동기의 돈을
요 축을 여기라 축을 이거로 보고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런 형태로서 보면 되죠. 이게 화폐에 대한 수요예요.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죠.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로 이런 형태로 쫙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화폐의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디서 소득이 증가한다 하면 이게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10억 원이 20억 원으로 됐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이 선이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화폐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소득이 줄어들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소득이 이자가 변하면요. 이자는 여기서부터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질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자가 변하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이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소득이 변하면요. 소득이 변하면 이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좌측으로 이동하든가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수학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요게 만약에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다 하면 뭐 KY 플러스 이거는 이 마이너스 관계죠. 마이너스 만약에 뭐 R하고 이자율하고 이 이자율의 몇 배일까? 만약에 A 다시 이렇게 R하고의 관계죠. 거기다 상수 만약에 50이다, 50억 원이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함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복합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우하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감소하면 밑으로 갈 거고, 이자율이 변하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움직일 거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화폐에 대한 수요에 대한 모습이라고요. 함수 관계로 수치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말로 표현한다 하면 거리적 동기하고 투기적 동기에 합한 것이 화폐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것의 영향은 서로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수요가 소득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화폐 수요는 거기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변하면 그건 거래적 동기가 변함으로써 화폐 수요가 달라지고요. 그다음 이자율이 변하면 큰 투기적 동기의 돈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돈에 대한 욕구가 좀 달라집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요. 이자율이 변하면 이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점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점으로 다 그림으로, 말로, 글로, 기호로 다 설명을 다 한 거죠. 화폐에 대한 수요예요. 자,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한 균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화폐 시장은 화폐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화폐에 대한 수요 균형은 어떤 형태로 되느냐? 균형은 화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형성되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화폐에 대한 균형. 균형은 유동성 선언설에 의하면 화폐 수요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결정되고요, 소득이 이자가 결정되고, 화폐 양이 결정됩니다. 이거 화폐 시장이죠. 화폐 공급은 누가 결정하느냐? 공급은 정부에서 결정하죠, 그죠? 정부가 결정하는데 화폐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의 함수냐면 제 방식에 의한다면 m에다가 이렇게 r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mr 미스터 피자 하고 비슷하지요, 그죠? 여기 r은 이건 리저브 베이스에 해당하는 본원적 통화고요. 거기에 몇 배만큼 형성됩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큼
화폐 지불 준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지불 준비율의 역수고 요거는 본원적 통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건 정부가 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법으로 정하니까 이것도 그냥 주어진 것으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화폐에 대한 공급은 정부가 그래서 정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정하고 이자라고 하면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정하죠. 화폐에 대한 수요는요. 화폐의 수요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우하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하향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화폐에 대한 수요. 그건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로서 어떻게 되냐면 거래적 동기하고 그다음 투기적 동기하고 이자율의 함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균형 이자가 결정되고 균형 화폐 양이 결정됩니다. 화폐 공급량이 되고요. 이게 수요량이 되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화폐 공급량은 M1 경우에는 얼마큼이냐면 330조만큼 그만큼 공급이 되어 있고 그만큼 수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화폐에 대한 균형점, 여기 균형점이 돼 버리고요. 이자는요. 이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자가 있지만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금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기준이자율이라고 그러죠. 기준이자가 지금 한국에는 2.75%로 지금 딱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화폐 수요와 공급이요. 균형이라는 거죠. 여기에 화폐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량, 공급량. 그래서 균형에서 이자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화폐 시장에서. 이자가 화폐 시장에 대한 것은 초등학생은 요거보다 잘 쓰겠다. 화폐 시장이야. 화폐 시장은 이런 형태로 화폐 시장 균형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뭐가 증가하는 거죠. 화폐 수요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거래적 동기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득이 또 화폐 수요가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균형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수요적 측면 말고 그럼 공급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정부가 마음대로 정한다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래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그럼 통화의 증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통화금융정책을 통해서 그거야 화폐를 더 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 더 본원적 통화를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통화의 공급을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통화의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330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조 만약에 늘어가지고 350조 된다. 그럼 통화의 공급은 이런 형태로 350조가 되니까 통화의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통화의 공급은 증가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방법이고요. 요번에 그 예산이 오늘 30일 날 오늘 통과한대요. 오늘 통과를 하는 걸로 했어요. 원래 그 예산은 그 언제 해야 되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2월 2일까지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12월까지 딱 통과시켜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10월 2일 날 국회에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12월 2일까지 2달 만에 그걸 다 통과시켜라 이거죠. 뭐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어깁니다. 어겨가지고 왜 어겼어? 했더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럼 대통령 선거 없을 때는 그럼 어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작년에는 왜 오겠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싸움박질 하다가 보니까 뭐 얘네들이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말이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뭐 가지고 응? 그래서 서로 툭탁거리고 싸우느라고 작년에도 12월 30일 날 딱 하더니 그날 30일 날 통과시켰어요. 오늘은 12월 31일이죠. 12월 30일 날 오늘 넘겨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게 342조 7천억 원 이 정도로 할 거라 그래요. 340 한 3조 정도 이렇게 됐죠. 액수가 거의 이제 나왔죠. 343조 원인데 정부는 얼마큼 요구를 했었냐? 우리요 340조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343조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부가 예산 편성권은 거기에 있거든요. 신청권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340조를 신청해 왔는데 340조 하지 말고 증액을 시켜서 343조 신청을 다시 해라 라고 하죠. 그럼 뭐 신청하자마자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다시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340에다가 이거 수정해야겠네. 343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내죠. 그런 예산은 수정 예산이라 그래요.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해서 오라 그래요. 수정 예산. 그래서 수정을 거기다 해가지고 오면 수정 뭐 금방 해요. 뭐 벌써 다 하니까 여기다가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줄이고 막 해가지고 해서 수정해가지고 와라. 그럼 수정을 딱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수정해서 온 것을 그대로 이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고 하지만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물론 대통령 중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권조차도 누가 갖고 있냐면 국회가 갖고 있어요. 그럼 오바마는 그럼 뭐야?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그 편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예산 그거 하면 그거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옆에서 그 의견 진술권이 있어도 말이죠. 주문 주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가 대통령 국가라도 국회의 권한이 그렇게 커요. 돈에 관한 그 정부가 타치를 못하게 돼 있죠. 예산 편성권은 국회가. 그래서 이런 수정 예산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를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원들이 쭉 이렇게 하니까 딱 340조 그냥 343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343조 다 써라잉 그거 딱 이렇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수정 예산 그런 게 없죠. 그런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정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재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갑자기 뭐 수정 예산, 뭐 추가 경정 예산, 무슨 예산이면 예산인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 수정 예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3조가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정확히 2조 7천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뭐 딴 거 줄이고 뭐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한 복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줄이고
거기다 돈을 조금 더 집어넣었어요. 빼고 그 돈이 거의 한 10몇 조가 이렇게 필요한데 10몇 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난 대통령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지 예산 특히 복지 예산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양육수당을 주겠다 아이들한테 0세부터 5세까지 내년서부터 즉석으로 줍니다. 애 낳으면 그 부자한테도 상관없어요. 애만 낳으면 그냥 애 길러라 하고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30만 원씩 한 달에. 물론 나이별로 이렇게 짜겠지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이유요 할 것 없이. 많이 나세요 라는 거예요. 많이 나면 많이 받죠. 그렇죠? 양육수당. 한 사람 앞에 30만 원쯤 받으니까 쌍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받죠. 뭐 그렇다고 돈 많이 날라고 많이 받는 건 많이 낳는 건 아니지만 뭐 애 키우는데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애 많이 날까? 요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송종국 그 탤런트 있잖아요. 김월동 그 국회의원 옛날에 탤런트 그 아들이죠. 송종국이 아들인데 그 김월동은 옛날에 그 김두한 씨 그 딸이죠. 김두한이 누굽니까? 옛날에 그 자유당 시절 때 막 주먹 쓰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에 선치는 또 누구냐면 김자진 장군 독립운동가의 거기에 자손이죠. 하여튼 뭐 엄밀하게 해서 뭐 그 아들의 아들이 그게 아니라 그게 뭐 이렇게 아들에서 딸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하여튼 집안이 좀 복잡해요. 이제 거기에 외손녀의 외손녀 딸이 그런 현인데 그 외손녀가 뭐 어떻게 됐냐? 김두한 아저씨가 이 와이프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뭐 적자냐? 그거 따지면 골치 아프고요. 골치 아프고 그 송종국인가 그 사람 왜 그 사람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세 쌍둥이 낳았어요. 아들로 이렇게 딱 3명이 낳았는데 그 3명이 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이제 많이 벌어야죠. 왜냐면 한꺼번에 3명씩이나 낳았으니까.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영화도 좀 많이 찍어야겠고요. 탤런트도 많이 이제 출연을 해야죠. 3명 키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제주도 참 좋긴도 좋아요. 한꺼번에 그냥 3명 쫙 뭐 강아지 새끼 낳는 그러면 안 되지. 그쵸? 하여튼 많이 나서 예. 근데 요번에 많이 나서 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내년서부터 돈을 30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이거 말이죠. 딴 사람 한 사람 앞에 30만 원밖에 생겼는데 이건 뭐 그냥 한꺼번에 3명이 났으니까 90만 원밖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죽으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런 돈, 그다음 뭐 이런 노인수당을 2배씩 준대요. 그래서 8만 5천 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걸 좀 더 주겠다. 2배로 주겠다. 그래서 그런 형태. 내년부터 그 복지 정책은 그거 말고도 뭐 딴 게 또 하나 있어요. 또 그건 뭐냐면 3대 그 중증 암 환자들, 희귀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다 공짜로 다 하겠다. 안 걸렸는데 안 걸리면 그렇게 다 하겠다. 중증암으로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전부 다 돈을 좀 더 걷어가지고 해서 뭐 정부 예산이 없어서 없이 그냥 그걸로 운영하겠다는데 아마 모자라면 아마 그 정부가 이제 준다고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암 걸리거나 뭐 희귀병 걸리거나 뭐 이러면 다 공짜인 형태로 돌아갈 거예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요. 암보험 들어오는 거 해약해야겠어요. 해약해도 한 푼도 이제 받는 건 없지만 왜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암 걸리면 3억 원을 드립니다. 3억 원 받으려고 무슨 개돈 탈라고 무슨 안 걸리겠어요. 걸리다 보니까 그 돈에 출혈비 쓰라고 이제 주겠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올해부터 공짜라면 암보험 들 필요 없잖아요. 이제 공짜인데 그죠? 내가 암 걸려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안 걸리면 치료비 하려고 딱 하는데 그런데 공짜로 해준다 그러니까 아마 해약해야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짜니까 혹시 부모님 암보험 들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다면 보험회사 또 난리 난다고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말이죠. 저게 누구 장사 망치려고 하나. 해약하세요. 박근혜 아줌마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런 돈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해가지고 사병 월급도 말이지 지금 병장 월급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리나 봐요.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제대했어요, 다? 왜 일찌감치 제대를 했어요? 좀 늦게 가지. 월급 2배로 오르는데. 한 번 더 가요. 내년부터 돈 조금 더 준대. 2배로 준대, 더블로 준대. 그래봐야 몇 푼 안 되지만. 하여튼, 사병 월급을 이렇게 왕창 올려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병 월급을 뭘 하나 이렇게 저질러야 이제, 사병 월급이 많이 올라가요. 옛날에 사병 월급이, 한 2만 원, 3만 원에다가 한 5만 원 이상으로 쑥 올라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병이 말이죠. 전방에 있는 이병이 말이죠. 보초 쓰고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보초 쓰고 와서 보초를 빨리 교대게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보초를 늦게 교대 시켜주고 그래. 화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제근무 쓰다 보니까 이제 실탄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수류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무반에 가서 고참들 늦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밉잖아요, 그죠? 화가 난다고 말이죠. 내무반 눈 콱 열어가지고 말이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수류탄 딱 까가지고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말이죠. 막 폭발하고요. 해가지고 몽땅 다 많이 죽였죠. 그러고 나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수탄 터진다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엎드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파편이 이쪽으로 튀니까 요 근처에 살아요. 사는 사람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경계 준비에 썼으니까 총알도 많겠다. 탁 넣더니 어느 놈이 나오는 놈이 그러면서 이제 막 쏴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확인 사살하고 이제 밖으로 막 이제 도망가야 되고 총소리가 나니까 수탄 소리도 나고 하니까 뭐야 하고 막 비상을 해가지고 쭉 오르니까 말이죠. 막 도망가면서 말이죠. 그 사격 실력이 형편은 없는데도 말이죠. 이게 야간에야 말이죠. 또 이렇게 또 하면 웬만하면 또 다 죽여요 또.
그거는 또 실전에는 강한가 보죠. 막 도망가면서 말이야 막 쏘면서 막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잡혔죠. 그 정도 잡히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러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냥 잡혀가지고 왜 죽였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보초를 거다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고참이 말이지 사람 너무 우습게 본다고 말이지. 자식이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 도른 흉내도 조금 내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지 대책 이게 상당히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뭘 바꿨냐면 이 전방에 참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잠자는 걸 다 바꿔줍니다. 군막살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냐면 옛날에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 그런 형태거든요. 군대가 이렇게 딱 군막살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들어가면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머리 두고 이제 이렇게 자요. 전부 다 이렇게 쭉 일렬로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침대에다가 담요 깔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자지요. 사람 죽기는 참 좋아요. 이게 딱 문 열고 딱 나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자니까 머리 딱 대고요. 아주 좋으니까 그냥 뭐 여기 자고 저기 자면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총 쏘야 되면 귀찮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딱 대고 말이죠. 이렇게 뚝 하면 일렬로 하면 요 머리를 정확히 그냥 이렇게 죽거든요. 이것도 귀찮으면요, 이병같이 말이죠. 실탄 딱 자가지고 탁 던지면 여기서 이렇게 딱딱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 가장 중심이 머리 중심으로 그냥 다 돌아가시는 거죠. 너무 잔인한가? 그죠? 현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없애자. 너무 이렇게 추운데 고생이 많은데 잠자는 것도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군막살을 전부 다 침대 막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추운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샤워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방부대부터 이렇게 쫙 해서 싹 바꿔놨습니다. 한가 동시에 월급도 좀 2배로 쫙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2배 올려놓은 게 몇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오다가 이번 기회에 또 이제 거기에 저번에 2배 올려줬는데 요번에 또 따블을 해가지고 그러면 야 300만 원 받다가 600만 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 받았을걸요. 병장저 갔을 때 한 20만 원 되는 거죠.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갖고 뭐 어디다 쓰나? 휴가 나오면 차비하면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 돈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돈들이 뭐냐면 바로 이 343조 원 형태에서 한 16조가 더 플러스 되죠. 플러스가 돼가지고 짤 거 잘라가지고 이제 343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43조를 갖다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343조 중에서 1조 원은 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을 못 걷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세금 걷는 게 이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쥐어 짜고 말이죠. 막 세금을 막 올리고 뭐 금융소득 얼마 전에 났죠. 금융 보면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면 세금을 갖다 매기기로 돼 있는데 이제 2천만 원으로 바꾼다고. 2천만 원이면 그 전에는 3천만 원 번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2천만 원으로 바꾸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버린다고요.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죠.
그런 거 걷고 뭐 이거 걷고 하면 세금 충당이 되는데 이게 한 320조였는데 이게 한 300, 그렇게 하면 한 300, 한 30, 30, 한 5조 이렇게 돼가지고 나머지 돈은 빚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세금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1조 원은 이건 의식적으로 빚을 내겠다라는 거. 한국에 빚 많거든요. 많은데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342.7천억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43조를 갖다 오늘 통과시킬 거예요.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데 그럼 343조를 어떻게 하느냐? 왜 343조가 됐느냐? 그럼 아까 박근혜 예산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하는 예산을 갖다 시행을 옮겨야 되니까 내년부터 당장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갖다 증액을 시킨다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존 사업에 있는 것을 좀 빼고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도 빚이 얼마큼 더 늘어나겠다. 특히 이 돈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재원은 안 되니까 1조는 국채 발행을 하겠다고 아예 그 내역이 나와 있다고요. 국민들은 모르죠. 근데 거기에 언뜻 그 재원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 돈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겠구나 하겠죠. 이 돈은 바로 내년 되면 바로 국채를 발행을 할 겁니다. 1조 원만큼. 국채를 발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나 통화증권 이런 형태를 발행하겠죠.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선 돈이 들어와야겠죠. 들어와서 여기다 갖다 써야겠죠. 그죠?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화폐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냐? 아마 내년에 국채를 발행을 1조 원어치만큼 할 거예요.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하든지 안 하든지 지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통화가 들어오겠죠. 1조만큼 들어올 거예요. 그럼 화폐량이 예를 들어서 만약 10배라 하면 그럼 10조 원만큼 통화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즉 화폐를 이렇게 발행한다면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하면 지금 노인 수당을 갖다 주기 위해서 3대 안보험 보험을 갖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합니다. 복지사업에서 발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화폐 시장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도요. 발행을 하면 그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은 더 발행되는 거고 1조 원만큼 발행하는 거고 돈은 들어오죠. 돈은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뭐 통화량은 당연히 줄어드니까 330조에서 10조가 증가된 320조를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내년에 이런 사건이 좀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정책으로. 뭐 그 얘기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느냐. 아니 그 구조가 서로 그렇게 맞물려 들어간다고요. 화폐 시장에는. 그럼 10조만큼 이렇게 증가됐으니까 그건 이제 뭐 채권 시장이겠지만 채권에 대한 가격, 채권에 대한 수량,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공급과 채권의 수요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1조만큼. 1조가 이렇게 딱 증가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고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자율이 얼마큼 떨어지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여기는요. 이자가 여기 보면 증가하죠. 떨어지는 만큼 이자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자가 상승하는 만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딱 봐야죠. 이건 케인즈가 얘기하지 아니야. 채권 시장은 이렇게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이자가 결정되면 여기도 저절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 관계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화폐 시장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쭉 연결돼 있는 거예요.
화폐 시장이라는 게 저번에 소비자들이 물건 사고 물건 받았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 돈에 관한 시장이라고요. 화폐 시장이요. 그 돈에 관한 것이고요. 물건 받는 거 있죠. 그걸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실물 시장이라고 화폐 시장이에요. 이건 돈에 관한 것이고 돈이 아니라 실제 물건, 실물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실물 시장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되냐? 생산물에 대한 실제 물건이죠. 돈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실물 시장으로 바꿔놓는다고요. 그것은요, 소득은요, C, I, G, 수출, 순수출하고 이루어집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러냐? 물건에 관한 것들이죠. 그죠?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는데, 생산물 시장은 그 위에 또 있거든요. 하니까, 이것을 명칭을 생산물의 물건에 관한 거, 이건 돈에 관한 거. 그래서 이걸 화폐 시장이라고 하고, 이걸 그냥 실물 시장이라고 이름 붙여놓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자꾸 실물 시장 이렇게 자꾸 합니다. 이건 실제 물건에 관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거래하는 거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소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실물 시장이고 이거 화폐 시장에 대한 것들이 이어져요. 우리가 지금 화폐 시장은 뭐냐면 저 물건 받았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관한 거. 이것은 즉각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즉각 줘야 되는데 즉각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화폐 시장이고요. 그다음 이런 화폐 시장을 그 금융 이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단기 금융 시장이라 그래요. 1년 미만의 상품들을 거래하는 채권 뭐 이런 것을 단기 금융 시장을 하죠. 장기 금융 시장은 이 채권 시장이다. 채권, 주식. 채권 주식 가격이 주식의 가격, 주식의 수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기 금융 시장이죠. 이런 장기 금융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 자본 시장이라고 그러죠. 특히 채권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식도 이 원리죠. 그래서 그게 이런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화폐금융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잃어버리더라도 화폐금융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돈을 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결제한다는 측면에서의 그 돈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좀 외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지금 돈 지금 주지 않고 뭐 나중에 줄게 돈 자체를 상품으로 보고 돈 주고 나중에 돈 갖다 얼마큼 줘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게 화폐 시장이라고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건 물건, 돈에 해당하는 교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특히 여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이자를 왜 줍니까? 그거는 케인즈에 의하면 유동성 선호라 그랬어요. 왜 이자를 주느냐? 사람들은 유동성이 큰 유동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흘러가는데 유동성이 선호를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현금을 좋아한다는 거죠. 채권 돈 빌려주면 유동성이 없죠. 그죠? 부동산 하면 유동성이 좀 적어져요. 왜냐하면 쉽게 팔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유동성을 아주 선호한다는 거예요.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물건보다는 캐시가 좋고요. 채권보다는 현금이 좋고 왜 그러냐면 즉각 살 수 있으니까. 그죠? 떼어먹힐 염려가 없죠. 내가 현금을 딱 갖고 있으면요. 누가 돈 빌려줬는데 저 자식 떼어먹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좋은 걸 왜 빌려주냐 말. 빌려주면 내 좋은 걸 갖다 이렇게 남한테 유동성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희생하고 주는데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유동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은 것을 이렇게 주고 나면 고통이 상당히 많다. 그 고통의 대가로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자는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얼마큼 받아야 되냐면 고통이 많으면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고통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떼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용이 굉장히 위험이 많죠. 위험이 많으면 제가 더 고통이 많죠. 저 자식 아무 떼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자는 받아야 되는데 얼마큼 받아야 되냐. 그런 사람한테는 많이 받고, 위험이 크면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 형태로 그 이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화폐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고용 이자, 이자에 관한 그 이자에 대한 논리가, 그런 논리가 뭐 그렇게는 안 써 있는데 말하자면, 해석을 하면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가정이 아니라 진짜지요, 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높게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20% 달라 그래요. 담보 없이면. 왜? 여러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띄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자를 많이 달라 그러고요. 저는 가면 이자를 10% 미만으로 줍니다. 왜? 그거 안 떼먹고 설마 교수가 떼어먹겠어. 그리고 안 되면 막 그냥 퇴직금 확 그냥 내가 잡아 당기지 뭐. 신용이 있죠. 또 계속 버니까 뭐 이자 내겠지. 원금 갚겠지. 그래서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자를 적게 받는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한 거예요. 이자가 왜 발생하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정부가 결정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균형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균형이자율이 결정되면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 균형이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물 시장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올라가면 여기다 영향을 미치고요. 이 소득이 증가하면 실물 시장에 소득이 결정되는 시간인데 이건 여기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른팔하고 왼팔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팔하고 왼팔하고는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별개로 움직이죠. 근데 둘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예를 들어서 이 머리와 예를 들어서 다리와의 관계, 이게 머리는 예를 들어서 화폐 시장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다리는 말이에요, 실물 시장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말이죠. 다리도 편안치가 못하고 다리가 막 굉장히 막 부상당해서 아프잖아요. 아프면 머리도 치근치근한 게 온몸이 다 나른하고 막 그러죠. 서로 별개인 것 같은데 서로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경제는요. 각 시장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화폐 시장하고 이거는요. 이건 물건에 관한 것이고 이거 돈에 관한 것인데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미치죠. 만약에 여기에 통화량이 만약에 증가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저기서는 이자가 낮아지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자가 낮아지잖아요. 이자가 낮아지면 여기에 소비하고 투자 중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라고요. 이자가 낮아지면 그러면 이게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딱 해도 이자가 낮아지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게 소득이에요. 이게 유효수요죠. 이게 국민소득이죠. 이게 CIG NEX예요. 이자가 지금 여기 5%예요.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더니 2%로 낮아졌어요. 이자가 낮아졌다고요. 이자가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할 거예요. 이게 5%가 2%로 되면 투자가 사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형태의 CIG
이런 형태인데 이건 5%가 아니라 이건 2% 있을 때는 이렇게 투자가 증가해서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지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저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것도 저도 따라서 같이 간다고요. 이게 우측으로 간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이동하죠. 화폐시장하고 실물시장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화폐시장이 이렇게 화폐나 수요나 공급이 아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여긴 가만히 있는 게냐면 옮겨지면서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광고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되죠. LTE 광고죠. 그죠? 근데 그건 광고고 거기서 나온 것 같이 이것도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렇게요. 이게 만약에 변했어요. 이게 만약에 변하죠. 예를 들어서 수출이 잘 됐어요. 수출이 잘 되면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딱 증가하면 그럼 이걸로 끝나면 저기다 영향을 미쳐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요게 소득이 여기에서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서 소득이 실무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다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 보면 화폐에 대한 수요, 특히 화폐 수요 중에서 거래적 동기는 소득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적 동기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화폐가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되죠. 그죠? 그럼 이것이 저기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자율이 상승된다고 그럼 투자가 줄어들므로 이제 소득이 낮아지는 형태가 생기죠. 근데 여기 거쳤다가 저기 거쳐오면 효과가 커졌다 작았다 좀 반감된다고요. 굉장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건 위에 올라가서 이자가 상승됨으로 해서 다시 또 소득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어느 한 점에 딱 멈추게 되죠. 균형 국민소득으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시장과의 관계는 밀접하게 서로 연관져가면서 가고 있다고요. 모든 경제 변수들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서로 미친다고요. 우리 사람 인체도 마찬가지죠. 사람 인체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 팔, 다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눈을 다쳤어요. 그럼 안과에 가서 고치면 되죠. 그죠? 제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감기 걸렸어요. 그럼 이비인후과 가면 되잖아요. 그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 내과 가면 되죠. 그럼 내과 의사하고 이비인후과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비인후과 가지요. 이비인후과 가면요. 이비인후과는 감기 걸리셨네. 목에 염증이 생겼구만. 그래요. 그걸 좀 방해하기 위해서 소화를 갖다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보호하는 그런 약을 갖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보면 안과 의사는 난 뭐 눈만 해결하면 된다. 사람이 뭐든지 다 건강해야죠. 그죠? 한 분야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서로 눈하고 위하고 이런 뭐 이비인후과에 대한 목, 귀, 코 뭐 이런 거 하고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갖고 이게 만약에 귀가 아프면요. 눈도 침침한 것 같고요. 머릿속은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몸이 막 나른한 것 같고요. 서로 영향을 다 받는데 난 그건 몰라. 눈만 고칠게. 난 다리만 고칠게. 뭐 이러면 훌륭한 의사가 아니죠. 그리고 영향에 있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서로 받는단 말이에요. 경제의 변수가 경제가 보면 미시, 거시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요. 미시, 거시 이런 형태로 나누는데 미시 변수, 수요적 측면에서 이런 변수들도 서로 영향을 서로 막 미치는데 거시 경제는 말이죠.
이런 한 분야, 실물시장, 화폐시장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거들을 분석하고 이건 이거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서로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그 수출 수입하고 관련되어 있는 외환시장하고 수출입시장하고 이 관계는 또 어떤 관계냐? 이 관계는 수출입이 증가하면 아까 수출입이 증가하면 외환시장, 수출입시장에서는 수출입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거래하려면 외환을 거래하게 되죠. 이게 변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죠. 실물시장이 여기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출입에다 영향을 미쳐 소득이 증가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도 증가하게 되죠. 이게 또 여기다가도 또 영향을 미쳐요. 화폐시장에도요. 돈이 많이 들어오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환전해야 된다고 돈 달라 그런다고요. 그럼 돈을 많이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공급을요. 그럼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화폐시장이 영향을 미치니까 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또 이쪽에다 영향을 미치고 이쪽에다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이거 여기다 미치고 여기 미치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게 서로 막 영향을 미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이거 하나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거 서로 영향을 서로 막 미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거시경제학은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가 전체를 이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각 변수만 아니라 각 변수마다 시장마다 전부 다 영향을 서로 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뭘 하냐면 AD 곡선 이걸로 총 수요 곡선하고 이런 거에 관계를 좀 규명해 보려고 그래요. AD 곡선이라는 것은 이 물가와의 관계거든요. 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AD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효 수요 시장이 있죠. 이건 소득이고요. CIG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소득은 CIG에서 영향이 되죠. 뭐 순수출이 있다고 상관없고요. 이건 실물 시장이죠. 실물 시장하고 여기는 옆에 화폐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화폐 시장은 화폐에 대한 공급과하고 이자율하고 여기에 통화량이 있죠.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렇게 딱 이루고 있어요. 1100조. 근데 만약에 이 총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상향하게 수요니까 총 수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왜 우하향하게 되어 있냐?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 여기 총 공급은요. 이건 실질치로 해놓은 거거든요. 실질치라는 것은 P분의 M 이게 실질에 대한 화폐에 공급이죠. 물가를 반영 안 하면 이게 1인데 1이니까 당연히 총 공급은 총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물가로 본다 하면 이건 실질치로 하면 이게 실질치가 물가하고 통총 공급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총 수요는요. 이건 실질치예요. 원래 실질치고요. 이거는요. 이건 경상치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이라 하면 1이라면 P분의 1이 이게 1이니까 고만이란 말이에요. 그죠? 1이니까 1분의 MS는 뭐 MS죠, 뭐. 근데 이게 만약에 물가가 1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실질 통화량이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상승하면 통화량이 이렇게 요 값이 분모가 커졌으니까 돈이 좀 모자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통화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 사용을 할 텐데 물가가 만약에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하려면 그걸 다 운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죠. 그죠? 물가가 전부 다 2배로 뛰었으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돈 갖고는 다 사용해서 그 물건을 다 구입해 나갈 수가 없죠.
그땐 돈이 모자라다라고 사람은 인식을 하게 된다고요. 2배 올랐으니까 200%죠. 200%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돈이 한 반 정도 모자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하는 만큼 통화의 공급을 갖다 증가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통화는 실질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통화의 공급은 이렇게 물가하고 서로 반비례, 이 물가의 이게 실질치가 통화에 대한 공급이라고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요 물가하고 상승하고 이거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통화의 공급 이게 통화의 공급이죠. 실질치에 대한 통화의 공급이죠.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이 값이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통화의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자율이 상승되죠. 이자율이 상승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상승되면 투자가 감소해요.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민소득이 감소하죠. 그럼 물가와 소득과의 관계는 이거 수요적 요인 중에서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하향한 거예요. 물가와 소득과의 관계에서 수요 측면에서. 자, 돈에 관한 것은 통화량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화폐 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죠. 물론 그게 요 투자의 효과를 이렇게 줘요. 투자. 그래서 국민소득이 감소해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럼 소비를 많이 못해요. 소비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설렁탕이 5,000원인데 이번에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5,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소비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못하죠. 그죠? 돈이 모자라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하고요. 투자가 감소하죠. 통화 저것 때문에 이자가 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요. 소비가 감소해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경제학에서는 피구 효과라 그래요. 실질에 살 수 있는 구매력의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 물가가 상승하면 물건을 소비를 적게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물가가 싸지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된다. 야, 이게 싸졌네. 그럼 좀 더 사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소비량이 구매력이 더 커지는 현상. 그것을 피구 효과라고 하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도 투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와 소득과의 관계에서 여기 수요적 측면, 돈이나 이게 물건에 관한 측면, 여기 소비, 투자, 정부지출 이런 것은 우하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반비례로 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총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총수요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 건 그래서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총공급은요. 총공급은 나중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물가하고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국민소득은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올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총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요인. 총 공급을 이렇게 우측으로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가 변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은 소비죠. 즉,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그 다음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 감소하거나 여기 소비는요 소득이 함수지요. 그죠? 소득이 함수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소비는 A 플러스 B, Y 마이너스 T고요. T가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를 갖다가 소득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세금을 낮추거나 이런 것이 움직이면
실물 시장의 소득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총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세금이 감소되면 이런 형태로 이동한다고요. 그다음 화폐 측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죠.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가 증가돼서 소득이 증가하죠. 그래서 통화량이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화폐 측면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이동하는 것은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증가되죠. 이런 요인들이 총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이에요. 만약에 통화량을 아까 늘렸어요.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총 공급 이게요. 통화량을 늘리면 그럼 이게 우측으로 이동되겠죠. 이동된과 동시에 국민소득이요. 이자가 낮아지니까 이게 같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무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죠. 하면서 이 총 수요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이 실무시장에 동시에 같이 쫙 움직여지면서 이건요, 총수요는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쫙 같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변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위축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총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이죠. 이게 만약에 낮아진다, 반대로 간다면 총 수요가 반대로 갈 거예요. 둘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건요. 내가 손이 하나가 더 없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이거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같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여긴요. 투자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총수요는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이자율은 낮아지고 소득은 증가하고요.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은 알겠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인플레가 생깁니다. 그거는 총수요, 총공급 분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총공급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다 수요적 요인인데 이런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총수요가 움직여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오늘도 출석 못 부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네요. 그래요. 오늘은 수업이 여기서 끝내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봐야겠죠. 그래서 내일은 쉬고요. 내년에 산뜻한 기분으로 이제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